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탄생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 그리고 중칭의 임시정부를 살펴봤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1945년 해방 때까지 투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금년은 대한민국이 우리 땅에 세워진 지 76년이 됩니다. 그 당시부터 우리 정부 수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문제를 지난번 2차례에 걸쳐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문제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까지 구국 독립투쟁이라는 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살펴보고, 다만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부 구성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의 합의하에서 일본의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3파선을 중심으로 진주하게 되었다 하는 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해방까지 한국 독립의 국제적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941년 12월에 카이로 선언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한국의 독립 문제를 처음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 선언이죠. 그 다음에 1945년 2월에 얄타에서, 얄타는 크리미아 반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미국, 영국, 소련의 세 나라 수상이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한국 문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독일은 이미 패색이 짙었고 일본은 아직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소련에게 일본에 대한 전쟁에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까지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방 바로 직전에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북한이라든지 우리나라 문제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땅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하면서 이때 총독부도 당황해서 장덕수에게 치안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 거절당하고 여운형한테 치안 위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당시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자세히 설명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임시정부의 문제는 초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도 사실상 10월 16일에 미국에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11월에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나 김구 주석도 모두 개인 자격으로 10월 11월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당시까지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과 난맥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45년 원자탄을 미국이 쓰고 나서 바로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의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3파선 이북 말하자면 북한에 아주 빨리 들어온 거고 미국은 그에 비해서 훨씬 늦게 9월에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니까 소련은 한 달 전에 미국보다 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그 세력 기반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소련이 훨씬 앞섰던 겁니다. 그럼 그 뒤에 한국의 정부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아주 곤란하고 난맥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세 위상이 모여서 앞으로 조선은 5개년간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반대와 찬성이 있는데 그 당시 좌파들에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찬성하다. 이승만을 비롯한 우파 측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탁운동, 신탁운동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사진을 보면 이것이 미군과 소련군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진주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자로 신탁 통치 절대 반대라는 게 보이죠. 그 당시 이 친탁 반탁의 싸움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그 당시를 보여주는 문제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인 정당, 운동, 사회주의 정당. 우리가 잘 아는 남로당의 박헌영의 공산주의자들을 얽혀서 그 싸움들이 대단히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한반도를 어떻게 해두느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덕수궁 쪽에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지만은 전혀 그 공통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이 되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 남조선, 특히 우리 서울에서 38선 이남의 문제고 38선 이북에는 이미 소련군이 들어와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질서를 잡고 완전히 공산화의 길로 들어갔는데 우리 38선 이남에서는 대단히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혼란하고 대단히 어렵고 그렇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해방공간의 기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방공간이라고 그러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 있을 때까지 그 시기를 대체로 해방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해방공간에 저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해방이 됐을 때는 우선 우리가 해방의 노래를 불렀어요. 해방가라고.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삼천리 강산에 먼 동이 텄네. 그 다음에 독립군 용진가라고 그래서 그 이광수가 작사한 요동만주 넓은 들을 쳐서 파하고 그런 노래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자유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거든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러고선 자유를 외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엔 국가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군이 없습니다. 국군이 없으니까 대한청년단을 만들어서 목총을 깎아서 들고 다니면서 훈련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르던 노래 중에는 아마 20대 장군, 남이 장군에로부터 김유신, 이순신에 대한 그런 노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 군인을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제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신대한 국방군을 뽑는다는 이 소식 하면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흘려서 군인이 되겠다는 걸 맹세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기억이 나고 그 시기에 참 어렸을 때지만은 새로운 국가 탄생의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한국 정부가 탄생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좌우가 대립이 돼서 싸우니까 좌우 합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모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박헌영의 남로당, 공산당이 활동이 대단히 심하고 그 당시에 그 파업, 스트라이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화폐를 위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하나의 길을 이제 밝혀준다고 그럴까? 우리가 찾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46년에 이승만은 임병직, 이명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 마샬, 국무장관 이런 분들과 연결해가지고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제출해달라. 그것을 요청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 하려고 처음에 거부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38선 이남에 치안을 맡은 사람이 미국의 하지 중장인데 하지 중장은 자기의 목표와 이승만의 목표가 다르다고 해서 굉장히 싸우고 둘이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 당시에 극동사령관은 도쿄에 있는 메가더 장군이었는데 이승만은 메가더 장군과는 상당히 친근하면서
하지중 장관은 아주 그 사사건건 관목을 할 때죠. 그런데 마샬 장관이 유엔에 47년 9월에 한국 문제 결의를 제청해서 그것이 유엔에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죠. 유엔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총선거를 실시하자. 그것이 이제 결의가 되고 그 당시에 아마 소련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 이렇게 됩니다. 유엔에서 보내는 감시단이 감시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38선 이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북을 합친 그런 유엔의 감시하에서 총선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유엔의 감시위원단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48년 4월 19일 요 당시에 북한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국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자. 남북 지도자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소련과 김일성 주도하에서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게 그때 김구 주석과 김규식 박사 이런 분들이죠. 우파에서는 제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분은 남북 문제를 협의해가지고 정부 수립해야 되자. 그래서 그분이 거기도 가죠. 가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물론 논란이 많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 남북감시위원단이 유엔 감시위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38선 이북으로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엔 감시하에서. 그런데 소련에서 못 들어온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분 얘기는 그 정읍 선언이라고 그래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우리 38선 이남만이라도 총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좌파 측에서는 안 된다고 이제 반대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역사상 우리 역사가 생긴 일에 최초의 선거죠. 5월 10일 날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서 그 선거를 정말 아주 똑똑히 봤습니다. 선거라는 게 뭔지 자유라는 걸 뭔지 모르던 분들 우리 고향에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시장에도 못 가던 그런 시기인데 그 여자들도 전부 나가서 투표를 하고 50선거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유엔 감시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총선거의 결과로 5월 31일 날 국회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의장이 신익희 씨가 당선됩니다. 7월 17일에 재헌절 아닙니까? 그때 우리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 제정이 되고 7월 20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인 다수로 대통령이 당선입니다. 이때는 정당이 한민당이라든지 한독당이라든지 그런 정당이 있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정당도 가입을 하지 않고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선을 한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래서 8월 2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됩니다.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국무총리는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문교부 장관 안호상, 내각이 이제 구성이 되죠. 이것이 우리나라, 나 개인으로 우리 땅에서 만난 최초의 조국,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가 오랜 동안에 봉건 왕조가 아니라 자유국가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 땅에서 출발한 역사가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뒤에 그때까지의 그 어려운 공간을 극복하고 우리가 오늘을 만든 국가시대죠. 교수님께서 48년에 만난 대한민국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건 왕조에서부터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이 됐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역사에서 볼 때 우리가 북쪽에 몽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항상 대륙에서 지리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넓은 태평양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해양 국가가 되었고 은둔의 나라가 아니라 고립의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인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 자유, 민주주의, 아무런 교육이나 준비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탄생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큐 영화 요번에 건국전쟁이 많이들 나왔는데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은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부호 이것은 우리 역사상 우리가 최초가 아닙니까? 48년 대한민국의 출발이 아주 그러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올바랐다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우리와 함께 출발했던 북쪽, 또 중국, 소련, 러시아 이쪽을 볼 때 오늘날까지도 자유로운 선거가 되지 않는 그 지역을 생각하면 특히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길이 아주 올바르게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임시정부에 그것이 바로 인정이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도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이었고 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이회영, 이시영 그분이 부통령이고 그리고 일본과 싸웠던 이병석 장군이 국무총리 일생 동안을 중국에서 투쟁했던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이라든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했던 그 당시에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 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부 초대 내각의 구성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사실상 정통성의 문제도 그대로 기승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선조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인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한 평생 동안 그것도 구대한제국, 대한제국에서부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그런 거를 위해서 싸웠던 젊은 청년이 6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30여 년을 망명생활 중에 투쟁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거기서 학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고 또한 그분은 항상 구제국으로부터 미국에서든 임시정부가 됐든 해방후에 됐든 그와 길을 다르게 하는 사람부터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항상 꿋꿋하게 평생 동안 조국을 위해서 투쟁을 했고 나라를 세웠고 또 우리가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지만은 6.25 전쟁까지 해서 국가를 수호했다 하는 점에서 참으로 커다란 공적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제가 어렸던 초등학교 때 만났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우리의 부유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점에서 정통성의 문제에 여지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